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고려 태조 왕건의 다양한 정책들, 호족 관련 정책이라던가 후뉴 10조라던가 북진 정책이라던가 왕건의 어떤 주요 정책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 이번 시간에는 이제 왕건에 이어서 등장을 하는 광종, 성종 이런 왕들이 어떤 정책들을 펼치면서 고려의 기틀, 기반을 잡았는지, 그리고 이러한 왕들, 특히나 이제 성종을 거치면서 만들어지는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려의 기반, 기틀, 고려의 기틀을 어떻게 마련을 하고 중앙의 정치 제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려의 기틀 마련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끼친 왕들이 이제 광종과 성종이라는 왕들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광종부터 보면은, 광종이 이제 왕위에 오르고 나서 가장 중점적으로 목표로 두었던 게 바로 왕권을 강화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모습들,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게 돼요. 광종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들. 왜 광종이 이렇게 왕권 강화에 목표를 두고 열심히 목숨을 걸었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태조 왕건은 호족 포섭을 위해서 혼인 정책, 즉 여러 명의 호족의 딸들과 혼인을 하였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공식적인 부인만 29명이 된다라고 우리가 이전 시간에 배웠었는데, 이렇게 부인이 많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안에 딸린 자식들, 아들들도 쭉 많아지는 거예요. 아무래도 부인이 많다 보니까 그 부인들이 낳은 아들들도 훨씬 많게 되고, 일반적인 다른 왕들보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왕들의 아들, 그 부인의 아들들의 목표는 결국에는 왕이 되는 게 목표이고, 그들 간에 왕위를 차지하기 위한 다툼들, 반란들 이런 것들이 많이 일어난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태조 이후에 왕십력이라던가 왕규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인물들이 왕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그러면서 왕권의 어떤 불안정한 상황들이 이뤄지다 보니까 이제 그러한 상황 속에서 왕이 된 광종은 가장 첫 번째 최우선의 목표가 왕권을 강화하는 것, 그 누구도 대들 수 없는 강력한 왕권을 만드는 게 첫 번째 목표가 되는 거예요. 이러한 광종의 왕권 강화 정책으로,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게 바로 노비안건법이 되는 거예요. 노비안건법.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은 노비를 검사하는 법이다. 노비를 검사하는 법. 누구의 노비들을 검사를 하느냐? 즉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들을 검사를 해가지고, 호족들이 불법으로, 정당하게 이 노비들을 가지고 온 게 아니라 불법으로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노비들을 양인으로 풀어주는 거예요. 일반 백성으로. 그래서 호족들이 가지고 있는 노비들을 조사를 해가지고, 호족이 불법으로 소유하고 있는 노비를 일반 백성, 양인들로 해방을 시켜주는 게 바로 요 노비안건법이 되겠습니다. 노비안건법 시험이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정말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 이렇게 호족들이 소유하고 있는 어쨌든 노비들이 줄어들게 되고, 일반 백성들, 일반 양인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라고 보면은, 그 당시 이제 호족들의 군사력과 경제력의 어떤 기틀 자체가 바로 노비들이었어요. 호족들은 이 노비들을 활용을 해서 이 노비들을 가지고 자신의 군사력으로, 자신의 사병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노비들의 노동력을 동원해서 자신의 땅을 경작하게 만들기도 하는데, 이렇게 노비들을 군사, 경제에 다양하게 활용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노비들의 숫자가 줄어들면 자연스럽게 호족들의 경제력이나 군사적인 그러한 기반들이 약화되는 모습을 가져오게 되는 거죠. 이거와 함께 이제 이러한 노비들이 일반 백성들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일반 백성들은 국가에 세금을 내게 되죠. 당시 노비들은 세금을 내지 않고, 당시 노비들은 그냥 하나의 일종의 하나의 재산, 하나의 물건으로 여겨져서 딱히 세금을 내지 않았었는데, 이들이 이제 일반 백성이 되다 보니까 이러한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국가의 일정 부분의 세금을 내야 되고, 그러면 국가의 세금은 늘어나다 보니까 국가의 재정, 즉 왕의 재정은 향상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게 바로 노비양권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봤을 때 호족들의 힘은 약해지고, 그렇죠, 국가의 힘은 강해지다 보니까, 그렇죠, 왕권이 훨씬 강화될 수 있는 모습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어서 등장을 하는 제도가 하나가 바로 과거제를 실시를 했다는 거예요. 과거제. 요 고려 광종 시대에 이제 우리나라 최초로 과거제라고 하는 것이 실시가 됩니다. 과거제는 뭐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죠. 즉 국가에서 관리를 선발하기 위해서 치르는 시험이잖아요. 시험. 이 당시 이제 쌍기라고 하는 인물이 중국에서 고려로 건너와 가지고 이 쌍기라고 하는 인물의 건의에 따라서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인 과거제가 실시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제.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인 과거제. 이전에 이제 통일신라 때는 그 당시 이제 골품제에 따라서, 즉 어떤 시험을 통해서 선발이라기보다는 등급, 즉 그 사람이 타고난 계급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그 관리의 승진의 한계가 정해져 있고, 이러한 모습들이었었는데, 고려 광종 때부터 이제 관리를 선발하는 하나의 시험으로서 과거제가 실시가 되면서, 그렇죠, 어떠한 사람의 계급, 타고난 어떤 계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능력, 가지고 있는 능력, 노력, 이런 것들에 따라서 국가의 관리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고려 광종 때 우리나라의 최초의 과거제, 관리를 선발하는 시험인 과거제가 실시가 된다는 거예요. 이 과거제에서 이제 주로 시험을 봤던 게 바로 유교적인 어떤 지식, 이런 것들을 얼마나 잘 외우고 있고 잘 이해하고 있느냐, 거기에다가 여러 학문적인 능력을 중심으로 시험을 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논술 시험이라던가, 뭐 문학 시험이라던가, 이러한 다양한 학문적인 능력, 그래서 유교적인 지식, 이해 능력, 학문적인 능력,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루고루 시험을 통해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인재를 등용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과거제의 결과, 그래서 과거제를 통해서 결과적으로는 국가에 충성하고 왕에게 충성하는 충성스러운 뛰어난 능력을 가진 관리를 등용할 수 있다 보니까, 그렇죠, 왕권이 훨씬 더 강화되고, 이와 함께 이러한 능력 있는 인재들을 통해서 나라도 훨씬 더 발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종 때 이렇게 중요한 두 가지 제도, 노비양건법과 과거제라고 하는 제도가 실시가 된다는 거예요. 과거제는 뭐 이제 고려시대 쭉 이어지기도 하고 조선시대까지도 쭉 이어지고 하니까, 특히나 이 과거제는 잘 기억을 해두는 게 좋고요. 노비양건법과 과거제가 광종 때 실시가 된다. 그 다음에 광종은 이제 관리의 공복을 제정을 하면서, 즉 관리들이 그 등급에 따라서 입을 수 있는 옷의 색깔들을 정하고, 그러면서 이제 이 관리들의 관직의 위계적인 어떤 체계를 확립을 해 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 광종은 이제는 또한 자신이 직접 자신에게 어떤 반항하는 공신이라던가 호족 세력들을 직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몰아내거나 죽이거나 함으로써 자신의 어떤 반대 세력들, 자신에게 반대하는 공신, 신하들, 호족들을 직접 숙청을 하면서 좀 왕권을 훨씬 더 강화시켜 나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이렇게 뭐 노비양건법, 과거제, 또 직접적으로 숙청하지 하면서 자신의 어떤 왕권을 훨씬 더 강화시켜 나가게 되고, 이러한 모습들을 바탕으로 해서 칭제건원이라는 걸 이뤄내게 돼요. 칭제건원이라고 하는 것은
황제를 칭하고 건원, 연호를 정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칭제 건원이라고 조금 줄여서 말하는 거예요. 한자를 따서 칭제, 그래서 스스로 이제 황제를 칭하고 내가 이제 강력한 왕권을 가지게 됐으니까 그냥 단순히 일반적인 왕이 아니라 그래 중국의 황제와 비슷할 정도로 중국의 황제와 대등할 정도로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하면서 칭제 건원,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광덕 또는 뭐 준풍이라고 하는 이러한 연호들을 사용을 하게 된다. 우리가 앞서 뭐 고구려 시대에서 봤듯이 이러한 독자적인 연호의 사용은 또 그렇죠. 중국과 대등하다라고 하는 어떤 의식을 표현하는 거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광종은 앞서 말했던 다양한 정책들을 통해서 왕권을 강화하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칭제 건원, 황제를 칭하고 독자적인 연호까지 사용을 하면서 자신의 어떤 강력한 왕권을 널리 알리고 중국과 어떤 대등한 의식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광종의 뭐 다양한 정책들 우리가 살펴봤는데 그 중에서 노비안건법과 과거제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정말 반드시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은 이어서 살펴볼 게 이제 광종에 이어서 등장을 하는 성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종의 유교를 중심으로 한 다양한 정책들. 성종은 그 당시 이제 유교를 국가의 어떤 중요 이념, 중요 정치 이념으로 받아들이면서 채택을 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실시하고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이러한 성종의 정책, 성종의 정치에 굉장히 이제 핵심적인 인물이 바로 한 명이 그 당시 이제 최승로라고 하는 유학자가 있었어요. 최승로라고 하는 유학자 이름은 반드시 기억을 해놔야 돼요. 반드시. 요 성종 때의 굉장히 핵심적인 인물이다 보니까 성종은 그 당시 이제 최승로를 국가의 관리로 등용을 하고 자신의 옆에 가까이 두면서 성종의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들이면서 이 성종과 함께 다양한 정책들을 펼쳐나가게 돼요. 이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이 그래서 내세운 게 바로 그 당시 이제 시무 28조라고 하는 걸 왕에게 올리게 돼요. 시무 28조라고 하는 것. 이 시무 28조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이제 왕이 국가를 제대로 통치하기 위해서 나라를 잘 다스리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해야 할 28가지의 조항을 딱 적어 놓은 게 이제 요 시무 28조가 되는 거예요. 시무 28조. 그 28가지의 조항을 딱 적고 정리를 해가지고 왕에게 딱 올리면서 요러한 정책들을 채택해 주시고 요러하게 나라를 이끌어가면은 나라가 굉장히 잘 되고 발전할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종은 그래서 이러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이제 받아들여가지고 여러 가지 정책들을 취하게 돼요. 그 내용들이 뭐가 있느냐를 보면은 일단은 요 최승로의 의견을 받아서 유교를 국가의 어떤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하면서 유교를 중심으로 여러 가지 정치 정책들을 펼쳐나가게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의 중요 위치, 중요 지역에다가 12개의 목이라고 하는 행정구역을 설치를 하고 여기에 지방관을 파견을 하면서 지방의 12개의 중요한 지역에 12목을 설치를 하고 이렇게 지방관을 파견을 하면서 지방에 대한 관리, 통제를 강화하고 중앙 집권 체제, 나라의 통치 체제를 훨씬 더 중앙 집권적인 형태로서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또 하나 주요 내용이 이제 불교 행사를
억제하였다는 거, 불교 행사를. 우리가 앞서 뭐 태조 왕건의 훈요 10조 이런 내용을 보면 연등의 팔관회를 중시할 것 이렇게 써져 있으면서 불교를 굉장히 숭상하고 불교 행사 같은 것을 굉장히 다채롭게 많이 열 것 이런 것들을 강조하였었는데 성종 때는 아무래도 이제 유교를 정치 이념으로 또 채택을 하고 있다 보니까 불교 행사, 특히나 과도한 불교 행사들은 조금 줄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불교 행사, 연등의 팔관회 이런 것들을 아예 없애자는 게 아니라 억제시키자는 거예요. 억제시키자. 그 당시 연등회와 팔관회와 같은 이러한 불교 행사들은 국가적인 재정, 돈도 많이 들고 또 거기에 활용되는, 거기에 포함되는, 거기에 쏟아붓는 백성들의 노동력도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백성들도 불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불교 행사들을 우리가 조금 줄이자라고 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성종은 이러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받아들여서 유교를 중심으로 한 여러 정책들을 취하고 이와 함께 여러 제도의 정비들을 이뤄내게 되는데, 제도의 정비. 특히나 이때 이제 중앙 정치 제도를 완전히 체계적으로 마련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후에도 배우겠지만 이성육부라고 하는 고려의 중앙 정치 제도의 어떤 기반을 확실하게 딱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 정치 제도를 마련하는 때가 바로 성종 때가 되고 이와 함께 우리가 앞서 시행됐던 과거제를 조금 정비 손보고 그 다음에 이때는 이제 유학을 정치 이념으로 채택했으니까 이 유교에 대한 교육을 장려하고 이를 위해서 국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유학을 가르치는 국립대학이라고 할 수 있는 요 국자감을 설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국자감. 조선시대로 따지면 이제 성균관과 비슷한 거예요. 발해로 따지면 주자감과 비슷한 거고. 그래서 유학을 가르치는 유학교육의 장려를 위해서 유학을 가르치는 국립대학기관이 국자감을 이때 설치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어서 우리가 교과서 109페이지에 나와 있는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승로의 시무 28조. 보면은 우리가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아까 말했듯이 28개의 조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거를 우리가 다 살펴보기는 너무 어려우니까 그 중에서 중요한 내용, 우리가 앞서 배웠던 내용들이 나와 있는 7, 13, 20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조 보면은 임금께서 백성의 집집마다 가서 날마다 돌볼 수는 없다. 수령을 파견하여 백성을 돌보게 하십시오. 여기서 나오는 요 수령이 바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지방관, 지방에 파견한 관리 를 보통 이제 수령이라고 많이 부르게 되는. 여기도 나와 있잖아요. 그 임금께서 백성의 집집마다 가서 돌볼 수는 없다. 물론 임금이 매일매일 전국을 다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이 무슨 일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고 이런 거 다 살피면 좋겠죠. 근데 현실적으로 불가하니까 이렇게 임금을 대신할 수 있는 지방 관리, 수령을 지방에 파견을 해가지고 백성들이 훨씬 더 편리하고 편안하고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게 하라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13조 봐도 연등회와 팔관회를 줄여서 백성이 힘을 펴게 하십시오. 아까 말했듯이 연등회와 팔관회 같은 불교 행사들이 국가적으로나 백성들에게 매우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주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줄여야 된다는 거. 20조를 보면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수행하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자신을 수행하는 것은 내세의 복을 구하는 것이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은 오늘에 급한 일이다. 오늘은 아주 가까운 것이고 내세는 지극히 먼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요 20조의 내용은 불교보다는 유교를 국가의 정치 이념, 통치 이념으로 삼아야 된다는 내용이에요. 첫 번째 줄부터 보면 불교를 믿는 것은 자신을 수행하는 근본이고 유교를 행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원이다. 즉 유교를 통치 이념으로 삼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다. 즉 유교를 따르는 것이
유교에 따른 정책을 취하는 것이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되는 거고, 불교를 믿는 것은 그야말로 그냥 개인의 수양이라는 거예요. 불교는 그런 개개인들이 자신을 수양하고, 자신을 갈고 닦고, 자신의 어떤 정신을 수양하고, 이러한 것들의 이제 근본, 이러한 것들을 위한 종교, 이러한 것들을 위한 사상이다라고 하면은 유학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이 되는 학문이자 사상이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 나오듯이 유교라는 것은 결국에는 나라를 다스리는, 국가를 통치하는 기본적인 이념으로서 굉장히 좋은 것이고, 불교를 믿는 것, 불교라고 하는 것은 개인의 수양에 굉장히 좋은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개개인들이 불교를 믿되 국가에서는 유교를 국가적인 통치 이념으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여러분들 이제 불교를 그냥 아예 믿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불교를 완전히 탄압하고 불교를 완전히 폐기시켜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불교라고 하는 사상은 일반 개인들이 자신의 정신을 갈고 닦고 수양하고 이러한 것들을 위한 사상이고, 그러한 것들의 중심을 두는 사상이고, 유교라고 하는 것은 나라를 다스리는 근본적인 이념이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요 20조가 바로 그 내용이 되겠어요. 그 내용. 그래서 요 내용에 본받아서, 요 내용에 따라서 이제 성종이 최승로의 이러한 내용에 따라서, 그렇죠, 유교를 국가의 통치 이념으로 채택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알겠나요? 그래서 우리가 성종의 유교 정책에서 최승로라고 하는 인물과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 그리고 그 안에 포함된 내용들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 그렇죠, 최승로에 의해서 성종 때 이제 중앙정치제도가 마련이 되고, 그렇죠, 국자감의 설치, 과거제의 정비와 같은 제도의 정비들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걸 잘 기억을 해둬야 되겠습니다.